69금 회원님들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70대 과부인 제가 죽은 남편의 40대 애인에게서 남편의 흔적을 느끼고 결국 그녀의 몸으로 남편의 금기를 이어간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저는 한정숙, 올해 71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고귀한 사모님, 존경받는 명예교수라고 불렀죠. 한 달 전 제 남편이자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었던 민태호 씨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꼿꼿한 자세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눈물조차 쉽게 보이지 않는 완벽한 사모님의 모습이었죠. 6년 전 남편이 은퇴한 후에도 제 삶은 그저 남편의 명예와 그림자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 법률 대리인과 변호사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유언장 낭독의 시간.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모든 재산과 명예가 오롯이 저에게 상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낭독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저 한정숙에게 재산의 9할이 상속된다는 내용.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제 귀를 때렸을 때 제 심장은 71년 만에 처음으로 멈추는 듯 했습니다. 나의 남은 모든 재산과 비상장 주식은 나 민태호가 진실로 사랑하고 아꼈던 강서희에게 균등 상속한다. 특히 강서희가 현재 임신 5개월임을 확인하며 태아가 나의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모든 상속분을 태아의 몫으로 승계한다. 강서희, 42세, 그리고 임신 5개월. 저는 65세에 남편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정계와 재계에서 은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병든 남편을 간병했죠. 그런데 그 마지막 6년 동안 남편은 40대 여자와 만나 아이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 나이 71세, 저는 단지 남편의 대외적인 아내였고 제 유산은 남편의 비밀 애인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손이 떨려 물잔을 놓쳤습니다. 차가운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지만 그 물보다 제 속이 더 차갑고 뒤틀렸습니다. 변호사는 어색하게 서류처를 정리했습니다. 사모님 강서희 씨는 민 회장님께서 20년 전부터 후원해온 재단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인연입니다. 오래된 인연. 20년 전이라면 제가 남편과 가장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에 홀로 앉아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저런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저는 분노가 아닌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멸감은 곧 지독한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내 남편이 70이 넘어서도 그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유산을 남겼단 말인가? 저는 다음 날 아침 남편의 개인 비서였던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강서희라는 여자, 내가 직접 만나야겠어요. 사모님, 그건 남편분이 남긴 유언의 상태입니다. 재산 분할 문제가 남아있으니 정당한 권리이지요. 김 비서는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지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복수심에 타는 듯 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편이 그 여자에게서 느꼈던 젊음과 금단의 쾌락을 훔쳐보고 싶은 은밀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희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는 검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제 차 안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40대라지만 30대처럼 보이는 몸매, 임신 5개월이라는데도 여전히 날렵한 선.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71세의 저에게는 없는 야생적인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태호 씨, 당신이 마지막까지 아꼈던 여자. 이제 내가 갖겠어요. 당신이 나에게 남긴 이 금단의 유산을.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문턱을 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강서희에게 남긴 유산 목록 중에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고급 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남편과 서희가 은밀하게 미래를 즐겼던 장소였습니다. 저는 김 비서를 시켜 그 별장을 유산 분할을 위한 현장 실사 명목으로 비워놓게 했습니다. 저는 서희를 만나기 전에 그곳에 남아있는 남편의 흔적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홀로 그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해질녘의 별장은 겉보기에는 고요했지만 내부는 짙은 침묵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문에는 여전히 묵직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마치 남편이 살아 숨쉬던 밀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을 지나 2층 침실로 올라섰을 때 제 코를 찌르는 짙은 향에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남편의 시그니처 향수 냄새와 40대 여자의 젊은 체취가 뒤섞인 지독하게 야생적이고 관능적인 냄새. 그 냄새는 6년간 병실에서 맡았던 남편의 병약한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침실 한가운데에는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커버조차 정리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서희와 함께 누웠던 곳. 그가 저를 배신했던 바로 그곳.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시트를 만졌습니다. 아직도 잔열이 남아있는 듯한 착각.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자 남편이 서희에게 썼던 수십 통의 편지와 함께 얇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수첩에는 남편이 서희와 함께 했던 은밀한 기록들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차마 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자극적이고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치밀어 오르는 질투와 함께 6년 만에 처음으로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71세의 나이에 저는 남편의 애인에게서 남편의 욕망을 간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벽장문을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의상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71세의 저라면 평생 입을 일 없는 짧은 잠옷, 속이 비치는 가운, 그리고 젊은 여자의 체형에 맞게 재단된 파격적인 드레스까지 모두 남편이 서희에게 선물했을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가장 파격적인 빨간색 세틴 슬립이 들어왔습니다. 손을 뻗어 그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옷에서는 서희의 젊고 싱그러운 체취가 강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이 옷을 입고 남편을 유혹했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도대체 이 옷을 입고 얼마나 행복했니, 서희야. 그리고 태호 씨, 당신은 이 옷을 입은 그녀를 보며 나를 얼마나 비웃었나요? 저는 복수심과 모멸감으로 떨고 있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그 빨간 슬립을 제 몸에 대보았습니다. 옷은 제 몸에 비해 한참 작았지만 그 부드러운 촉감이 제 온몸의 세포를 자극했습니다. 결국 저는 검은 상복을 벗어 던지고 서희의 빨간 슬립을 입었습니다. 제 71세의 몸에는 어울리지 않는 헐겁고 어색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 모습 그대로 방 한쪽에 놓인 전신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71세의 주름진 피부와 40대의 파격적인 옷, 모순과 금기가 뒤섞인 모습. 저는 서희의 옷을 입고 서희의 눈빛을 흉내내며 남편이 서희에게 했을 법한 은밀한 행동들을 따라 해보았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짙게 밴 침대 위에서 저는 서희가 아닌 저를 탐닉하는
남편의 유령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거였구나. 태호 씨가 나에게서 찾지 못했던 야생적인 관능. 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이 여성임을, 그리고 아직도 욕망이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확인하려던 조사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남편의 애인의 옷을 훔쳐 입은 금기의 모방자만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장에서 밤을 지새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침실에 짙은 향 속에서 저는 남편이 아닌 서희에게서 남편의 흔적을 찾아내고 결국 그녀의 몸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별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애인을 향한 분노나 경멸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강서희의 젊은 몸과 그 몸에 밴 남편의 짙은 흔적을 향한 강렬한 집착만 남았죠. 저는 복수가 아닌 그녀를 소유함으로써 남편의 욕망을 제 것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저는 그녀에게 사업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강서희 씨, 당신에게 상속된 별장과 유품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해야 유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이 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 당신을 고용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사흘, 이곳의 유품 정리를 맡아주세요. 대가는 충분히 지불하겠습니다. 서희는 당황했지만 저는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임신 중인 그녀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두 여자는 남편의 밀실이었던 별장에서 매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숙한 사모님의 모습으로, 서희는 고용된 전문가의 모습으로, 겉으로는 사업적 관계였지만 저희는 곧 남편이라는 공통의 외로움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별장에는 짙은 어둠이 내렸고 저는 그녀에게 와인 한 잔을 권했습니다. 물론 저는 입만 댔지만 서희는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꽤 깊은 절망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사모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민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이 아기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불안과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투를 꼭 껴안고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제가 6년 전 남편의 병상을 지키며 느꼈던 외로움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서희는 더 이상 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에게 버려진 또 다른 나였습니다. 저는 서희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젊고 탄탄한 체온이 제 71세의 손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서희 씨, 울지 말아요. 이 아이는 태호 씨의 유일한 피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태호 씨가 당신에게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 이제 내가 알 것 같아요. 저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저의 손은 서희의 허리를 타고 임신한 배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젊고 따뜻한 생명. 그 배를 만지자 마치 제가 남편과 서희의 은밀한 미래에 참여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서희는 제 체온에 몸을 맡긴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다시 그 짙고 관능적인 남편의 향이 폭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수나 질투가 아닌 남편을 되찾으려는 원초적인 욕망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태호 씨는 서희 씨의 이 젊은 몸을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6년 동안 당신에게서 태호 씨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그녀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서희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몸은 이미 제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 두 여자는 그날 밤 남편의 침실에서 금기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들이 행위를 나누는 동안 저는 서희에게 계속 속삭였습니다. 서희 씨, 당신에게서 태호 씨의 체온이 느껴져요. 당신에게서 태호 씨의 숨결이 느껴져요. 나는 지금 태호 씨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녀는 고통과 쾌락 사이에서 신음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산이었던 이 여자의 몸을 소유함으로써 저는 6년 동안 잃었던 제 삶과 욕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행위가 끝난 후 저는 만족감에 서희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서희 씨, 이제 당신은 저의 유일한 비밀이자 마지막 유산이에요. 이 아기는 태호 씨의 피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키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해요. 이 별장에서 우리 셋이 태호 씨가 남긴 금기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금기의 문을 활짝 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유산은 이제 젊은 애인의 몸을 통해 나에게 전이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희는 이제 만삭에 가까웠고 두 여자의 관계는 황금 우리 속에 기묘한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심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별장은 이제 저의 은신처이자 남편이 남긴 흔적을 재현하는 밀실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서희를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고 그녀의 임신한 몸을 섬세하게 돌보았습니다. 서희에게는 안정적인 보금자리와 무한한 재정적 지원이 주어졌고 저는 그 대가로 젊음과 욕망이 가득한 그녀의 체온을 얻었습니다. 저는 서희를 유산으로 대했지만 그 유산은 저의 71년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든 서희의 젊은 얼굴을 바라볼 때면 저는 40년 전 남편과 신혼여행을 왔던 젊은 날의 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희를 안음으로써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복수를 하는 동시에 남편에게서 잃어버렸던 저 자신의 여성성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서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죄책감과 현실 도피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사모님, 이 별장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바깥 세상이 두려워요. 아이를 낳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서희가 별장을 떠나려는 의사를 비칠 때마다 저는 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정상적인 삶? 태호 씨의 아이를 가진 당신이 바깥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손가락질과 조롱뿐이에요. 여기는 태호 씨가 당신에게 남긴 곳이고 나만이 당신과 아이를 보호할 수 있어요. 나가고 싶다면 나가요. 하지만 재산과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포기해야 할 겁니다. 서희는 결국 침묵했습니다. 돈과 안정, 그리고 아이를 향한 모성애는 그녀를 황금 우리 속에 가두는 가장 견고한 쇠창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고 없이 외부의 시선이 이 금단의 공간을 침범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 별장에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정숙의 아들 민준이 김비서를 대동하고 별장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민준은 어머니가 유산 분할을 핑계로 별장에 몇 달째 칩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모습으로 거실에 서서 아들을 맞았습니다. 옆에는 만삭의 서희가 차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소란이니? 나는 태호 씨의 유산을 정리하고 있어. 이분은 강서희 씨,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지. 민준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유산 분할이 몇 달씩 걸릴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 여자 그 사람을 왜 어머니가 직접 모시고 계신데요? 아버지가 저 여자 때문에 어머니를 저는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입 다물어. 이 아이는 내 아버지의 마지막 피야. 내가 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아이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어. 너는 그저 나를 믿고 기다리면 돼. 민주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품 정리를 한다는 핑계로 침실을 뒤지기 시작한 민주는 협탁 서랍에서 서희의 옷과 뒤섞인 저의 스카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짙게 밴 향수 냄새. 서희의 채취와 어머니의 향이 뒤섞인 낯설지만 묘하게 익숙한 냄새. 어머니, 이 침실 이 방 유품 정리만 하셨다면 이 방이 이렇게 엉망일 리 없잖아요. 어머니, 도대체 여기서 무슨 짓을? 민주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위기의 순간 서희는 숨을 헐떡이며 민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민준 씨 제발 그만하세요. 사모님은 저와 이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계신 거예요. 민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사모님은 마치 이 아이에게서 회장님을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회장님처럼 대하신다고요. 서희의 절규는 교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숙이 자신을 남편의 대용품으로 대한다는 이미지를 심어 아들의 의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 말에 민주는 소름 끼치는 상상을 했는지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이 완벽한 거짓말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이 아이는 내 아버지의 희망이야. 나는 이 아이에게 내 아버지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만약 이 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외부에 새어나간다면 너는 한 푼의 유산도 받지 못할 줄 알아라. 민주는 충격과 혼란 속에 별장을 떠났습니다. 위기를 넘긴 밤, 저는 서희에게 감사와 소유욕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희 씨, 당신은 정말 똑똑해요. 이제 이 비밀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알려줄게요. 저는 그녀에게 강서희 명의의 막대한 재단 설립 서류와 함께 아이의 친권 포기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재단은 아이를 위해 서희에게 평생의 안정을 보장하지만 아이의 법적 친권은 저에게 완전히 넘어오는 조건이었습니다. 서희는 잠시 갈등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서희 씨, 이제 우린 진정한 가족이에요. 서희가 친권 포기 각서에 서명한 지 한 달 후 만삭이었던 그녀는 별장 침실에서 출산했습니다. 별장은 병원만큼이나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과정은 정숙의 통제 아래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남편 민태호의 핏줄이자 제가 서희의 몸을 통해 되찾으려 했던 금단의 유산이 세상에 나온 순간이었죠.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71세의 나이에 다시 아들을 안은 감격. 하지만 이 아이는 제 남편과 저의 애인 사이에서 태어났고 이제 법적으로는 저의 마지막 유산이 된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서희에게 속삭였습니다. 태호 씨의 냄새가 나요. 당신에게서 태호 씨의 모든 것이 태어났구나. 이 아이는 이제 너의 아이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야. 출산 후 서희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막대한 재단 자금과 안락한 생활을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있을 때마다 서희의 눈빛은 비참함과 모성애로 뒤섞여 저를 향해 쏘아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희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별장의 뒷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달아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 비서가 고용한 감시인들이 별장 주변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고 서희는 10분도 채 안 되어 붙잡혔습니다.
사모님, 아이만이라도 저에게 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벌을 받을게요. 하지만 이 아이는 서희는 제 발 앞에 무릎 꿇고 절규했습니다. 저는 서희에게 마지막 선택을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머문다면 당신은 평생 재단의 막대한 지원 속에서 생활할 수 있어. 아이를 멀리서라도 볼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이 나가겠다면 당신은 재단도, 돈도, 아이도 영원히 잃게 돼.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회장님 유산에 욕심낸 더러운 창녀로 기억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 거야. 서희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저는 서희가 고통스럽게 밤을 지새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서희는 스스로 침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당신의 선택을 따르겠어요. 대신 이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민 회장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이름으로. 저는 서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지. 강서희. 저는 아이의 이름에 서희의 성을 붙여주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저의 법적 아들이지만 이름에는 그 아이의 친어머니인 서희의 성이 새겨진 것입니다. 서희는 이 기묘한 가족 안에서 비로소 금단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문득 별장의 창밖을 바라보자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 아래 이 별장은 마치 세상에서 완벽하게 격리된 하나의 거대한 밀실처럼 느껴졌습니다. 71세의 과부와 40대의 애인, 그리고 두 여자의 금기로 태어난 아이. 이들은 이제 남편이 남긴 유산을 통해 묶인 그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는 영원한 공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완벽한 소유는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서희는 과연 아이를 향한 모성애와 금단의 쾌락이라는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묘한 황금 우리 속에서 시간이 흘러 아이가 이 모든 금단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 이 가족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충격적인 생각을 지금 댓글로 예상해 주세요.